당신의 손등을 한번 보라. 핏줄이 도드라져 있고 피부는 얇아져 있다. 세월의 흔적이다. 그런데 이 손으로 평생 모은 것들이 있다. 퇴직금, 부동산, 조금씩 쌓인 예금. 하지만 이 재산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가?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말한다. 요즘 연금만으로는 살기 힘들어. 당신은 그 순간 입을 다문다. 사실 당신에게는 여유가 조금 있다. 임대 수입도 있고 저축도 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가 없다. 왜일까? 분위기가 어색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자식의 전화를 받는다. 엄마,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네요.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당신은 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마음은 주고 싶지만 손이 떨린다. 한 번 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작이 될까 두렵다. 60대를 넘어서면서 당신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젊은 시절엔 돈을 버는 것이 과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 지킴은 단순히 통장 잔고만이 아니다. 관계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품위를 지키는 일이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재물을 드러내면 화근이 되고 감추면 복이 된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죄인이었다. 가진 것이라곤 붓과 먹뿐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시절에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가난한 모습 속에서 진짜 불을 키운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왜 60대 이후에는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해야 하는지.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이다. 인색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거짓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당신이 평생 일궈온 것들을 지켜내는 일. 그것은 숨기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다. 과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현명해지는 것이다. 지금부터 당신이 말하지 않아야 할 7가지 이유를 살펴보려 한다. 첫 번째는 당신을 사기의 표적으로 만드는 말이다. 사기를 당한 후 비로소 알게 되는 진실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조용한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그런데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를 들어보자. 당신은 자랑한 적 없다. 그저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했을 뿐이다. 요즘 손주 용돈도 좀 주고 있어요. 애들이 잘 풀리고 잘해줘서 다행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어느 날부터 당신에 대한 소문이 돈다. 저 집은 연금이 꽤 된다더라. 자식들이 아파트 해줬다지. 처음엔 관심처럼 다가온다.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이 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말은 부드럽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당신의 살림살이로 흘러간다. 연금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집은 몇 채 갖고 계세요?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답한다. 그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된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더 교묘하다. 경찰을 사칭하고 은행원처럼 말한다. 심지어 당신 자식의 목소리까지 흉내낸다. 엄마,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그 절박함에 당신의 손은 이미 통장을 향한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사기 피해액이 매년 늘어난다. 왜 하필 당신일까? 답은 명확하다. 당신이 돈 있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은 군자는 재물을 숨기고 덕을 드러낸다라고 말했다. 재물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다. 세상은 약한 자를 노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약해 보이는 부자를 가장 먼저 노린다. 만약 당신이 평소에 말했다면 어떨까? 요즘 연금으로만 사는 게 빠듯해요. 그러면 사기꾼은 당신을 지나칠 것이다. 갈취범도 당신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가난한 척한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방패이자 보이지 않는 갑옷이다. 생각해보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소박한 옷을 입은 사람, 누가 더 안전한가?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신만 알면 된다. 그것을 세상에 알릴 필요는 없다. 보여주지 않으면 표적이 되지 않는다. 입을 다물면 당신은 보호된다. 이것이 침묵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이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는가? 당신의 품에 안겨 엄마 아빠라고 부르던 그 시절을. 그때는 순수했고 계산이 없었다. 눈물도 웃음도 모두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 집값은 오르고 교육비는 늘고 노후는 불안하다. 그 불안의 끝에 부모의 재산이 보인다. 당신은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자식들이 힘들어 보여서 도움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묻는다. 요즘 생활은 괜찮니? 돈 필요하면 말해라. 하지만 그 말은 때론 도와주는 말이 아니라 기대를 키우는 말이 된다. 당신이 내게는 여유가 좀 있다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진다. 큰아들은 생각한다. 우리 집 전세가 곧 만기인데 작은 딸은 계산한다. 아이 학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당신이 든든해 보이면 자식은 조급하지 않다. 긴장도 줄어든다. 나는 이미 안전한 기반 위에 있다는 생각이 스스로의 의지를 흐린다. 더 슬픈 것은 형제들 사이의 비교다. 형은 벌써 얼마 받았잖아. 언니는 작년에 차 바꿔줬으면서. 첫째는 집 해줬지. 둘째는 아직 지원해줘야 해. 그 말이 형제 사이에서 비교와 오해를 낳는다. 당신이 베푼 사랑이 갈등의 씨앗이 된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라. 그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바로 그 가난함이 자식들을 독립시켰다. 두 아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다. 만약 당신이 풍족함을 드러낸다면 자식들은 무의식 중에 부모를 의존한다. 어차피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 한마디가 그들의 노력을 갉아먹는다. 가난한 척한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이다.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다. 부모가 물러서야 자식이 나아간다. 자식에게 줄 게 있다면 돈보다 먼저 독립심을 줘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다. 의지할 곳이 아니라 본받을 모습이다. 상속은 죽음 이후에나 생각할 일이다. 살아생전에는 당신의 삶을 지켜라. 그것이 결국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당신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을 것이다.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내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관계에 미묘한 거리가 생긴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자랑하려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깎아내릴 의도도 없었다. 아파트는 그냥 자식이 해준 거지. 해외여행은 연금으로 다녀왔지.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조용해진다. 당신 얘기엔 반응이 줄고 모임 분위기도 미묘하게 흐른다. 왜일까? 원인은 바로 돈이다. 당신이 여행을 자주 다니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새 차를 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진다. 너는 좋겠다. 여유가 있어서. 이 한마디 속에는 축복이 아니라 부러움이, 기쁨이 아니라 비교 심리가 담겨 있다. 돈 이야기는 당신이 어떻게 말하든 듣는 사람에겐 과시처럼 들릴 수 있다. 순수했던 우정에 금이 간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도움을 청하는 경우다. 미안한데 잠깐만 빌려줄 수 있어? 거절하면 인색한 사람이 되고 빌려주면 관계가 채무관계로 변한다. 친구가 채무자가 되는 순간 우정은 사라진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말했다. 시를 쓸 때도 사치스러운 표현보다 진정성을 담아야 한다. 겉으로 화려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금 당신의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상대는 겉모습부터 본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정약용은 사람은 덕으로 귀하지 신분으로 귀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이 평범하게 산다면 친구들과의 만남은 더 편안해진다.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웃고 떠들 수 있다. 관계의 따뜻함은 평등에서 나온다. 누군가 훨씬 여유롭다면 그 평등은 깨진다.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되고 당신은 함께 웃던 사람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신뢰는 조용한 사람에게 쌓인다. 소박한 옷차림, 담백한 말투, 당당하지만 겸손한 태도. 이런 사람이 오래 남는다. 가난한 척한다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일이다.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으려는 지혜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묘한 감정이 있다. 남의 성공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한다. 남의 행복을 축복하면서도 은근히 비교한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감정이 더 복잡해진다. 젊을 때는 아직 기회가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이에는 이미 판가름 났다고 느낀다. 그래서 더 예민하다. 당신이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생각한다. 나는 왜 못 가지? 당신이 자식 자랑을 하면 우리 애는 왜 안 그럴까?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된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이다. 사람들은 멀리 있는 연예인의 부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대신 바로 옆 이웃의 작은 여유를 질투한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 시절 초가집에 살며 백성들과 같은 밥을 먹었다.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오히려 그 소박함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 만약 그가 권위를 내세웠다면 미움만 받았을 것이다. 그는 이런 취지로 가르쳤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하게 말하는 데 있다. 자랑은 단기적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론 고립을 부른다. 질투는 관계를 파괴한다. 비교 심리는 공동체를 깬다. 당신이 잘 산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외톨이가 된다. 반대로 소박하게 산다면 사람들은 편안해한다.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하네. 이 생각이 연대감을 만든다. 같은 배를 탄 사람들끼리의 동질감을 느낀다. 가난한 척한다는 것은 겸손이다. 당신의 성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다. 과시가 아니라 배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품격이다. 당신의 풍요는 조용히 누려라. 시끄럽게 드러낼 필요 없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를 본다. 대화는 온기를 남겨야 한다. 과시는 냉기를 남긴다. 요즘 세상은 디지털이다. 은행 업무도 쇼핑도 핸드폰으로 한다. 편리하지만 위험하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 위험하다. 왜 그런가? 젊은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다. 어떤 것이 사기인지, 어떤 링크를 눌러서는 안 되는지 본능적으로 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선의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이 문자를 받으면 어떤가? 설마 하면서도 눌러본다. 문제는 당신이 인식하지 못한 채 정보를 흘린다는 것이다. 오늘 손주랑 제주도 왔어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한 장.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집이 비었다는 걸 알린 셈이다. 며느리가 새 차 뽑았어요. 수입차예요. 이 말 한마디로 당신 가족의 경제 수준이 노출된다. 범죄자들은 데이터를 모은다. 당신이 카카오톡에 올린 사진, 자랑한 손주 이야기, 심지어 프로필까지. 이 사람은 여행을 자주 간다. 집이 비어있을 확률이 높다. 손주 교육비를 많이 쓰네. 여유가 있구나. 이런 정보가 범죄자에게는 신호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말했다.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한다. 그는 유배 생활 18년 내내 신중했다. 말조심, 행동조심. 그 조심스러움이 그를 지켰다. 만약 당신이 디지털 세상에서 조용하다면 범죄자들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카카오톡 프로필을 간소하게 하고 여행 사진을 올리지 않고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생존법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보호다. 온라인에서 침묵하면 당신은 안전하다. 덜 노출될수록 덜 표적이 된다. 당신의 핸드폰 속 정보는 곧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때의 감정을 떠올려 보라. 감사함과 함께 미묘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는가? 언제 갚아야 하나?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는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빚짐이다. 호의는 표현보다도 타이밍과 맥락이 중요하다. 드러내는 순간 호의는 압박이 된다. 문제는 당신이 베푼 것을 말로 포장한다는 것이다. 내가 저번에 병원비 좀 보탰지. 형편이 어려워 보이더라고. 그때 내가 소개해줬잖아. 덕분에 일 잘 되지? 당신에겐 자연스러운 설명이지만 듣는 이는 불편하다. 베푼 것을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작아진다. 고마움보다 수치심을 먼저 느낀다. 저 사람한테 뭔가 빚진 기분이야. 나도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아. 친구나 지인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이 집값은 저 친구의 도움으로 샀지. 저 사업은 이 친구 덕분에 시작했어. 그 사람은 평생 당신에게 심리적으로 고개를 숙여야 한다. 당신은 좋은 마음으로 도왔을 뿐인데 상대는 부담을 느낀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진다. 진정한 베품은 받는 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당신은 왜 베푼 것을 말하는가? 인정받고 싶어서인가? 고마움을 듣고 싶어서인가? 생각해보라. 당신이 말한 호의 중 몇 개나 진짜 필요했는가? 말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조용히 베풀면 상대는 편안하다.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말하지 않으면 빚진 기분도 없다. 진짜 호의는 소리 없이 흘러감으로 관계가 오래간다. 관계는 평등할 때 가장 아름답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진다. 주는 자는 우월해지고 받는 자는 비굴해진다. 당신이 입을 다물수록 상대는 당신을 더 신뢰한다. 당신의 여유는 조용히 간직하라.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당신은 한 번 올린 생활 수준을 다시 낮춰본 적이 있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한 번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돌아가기 힘들다. 처음에는 작은 사치였다. 이 정도는 괜찮아.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비싼 옷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다. 돈 쓰는 순간 즐겁고 행복하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그 즐거움이 기준이 되어버린다. 예전처럼 소박하게 사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이다. 당신이 보여준 소비 패턴이 가족 전체의 기준선이 된다.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쓰시는데 나도 괜찮겠지.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당신의 소비는 단순히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본인도 가족도 소비 루틴이 무너진다. 생활비는 점점 커지고 저축은 줄어든다. 한 번 올라간 기준은 내리기 어렵다. 마치 댐의 수위와 같다. 한 번 높아지면 다시 낮추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린다. 60대 이후의 수입은 정해져 있다. 연금, 이자, 임대료 등 더 이상 늘지 않는다. 오히려 의료비는 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 그런데
생활비 기준이 높아졌다면? 정약용 선생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다. 그는 검약은 집안을 세우고 사치는 집안을 망친다. 또한 부귀를 탐하면 몸이 위태롭고 검소하면 도가 오래간다고 했다. 그 검소함이 가문을 지켰다. 자손들에게 물려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절제의 정신이었다. 작은 것을 아껴야 큰 것을 지킬 수 있다. 당신이 작은 소비를 절제하지 못하면 큰 재산도 결국 무너진다. 물이 새는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과소비도 마찬가지다.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소박하게 산다면 생활비는 낮게 유지되고 노후 자금은 오래가니 불안이 줄어든다. 자녀도 따라 배운다. 가족 전체의 재정이 안정된다. 과시는 순간의 만족을 줄 뿐이다. 진짜 안정은 절제에서 온다. 화려함이 아니라 소박함에서 평화가 온다. 가난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검소하게 살아라.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제 우리는 7가지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다. 재정 사기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가족 내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의 따뜻함을 유지하고, 질투를 피하고, 사이버 범죄를 막고,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고, 생활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 정약용 선생께서 18년 유배 생활 동안 남긴 500여 권의 저서. 그것은 화려한 관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초라한 초가집에서 가진 것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오직 붓과 먹만으로 이룬 업적이다. 그는 가난했기에 자유로웠다. 빼앗길 것이 없었기에 두려움도 없었다. 드러낼 것이 없었기에 질투도 받지 않았다. 그 가난함이 오히려 그를 완성시켰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60대 이후 당신이 가진 재산은 드러내야 할 성취가 아니다. 조용히 지켜야 할 안전장치다.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다. 친구들과 나눠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추억이다.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풍요가 아니라 품격이다. 가난한 척한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방어이고 보호이고 생존의 전략이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당신의 입을 조심하라. SNS의 과도한 노출과 과시를 멈춰라. 검소함으로 돌아가라.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라. 세상에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60대 시니어의 지혜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검약은 집안을 세우고 사치는 집안을 망친다. 당신의 노후를 지켜라.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었습니다. 60대 이후 가난한 척하며 사는 것.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진짜 부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평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노후가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